초록우 산어린이재단에 매달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님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 아주 먼 옛날에 대동강 근처에 조그만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임금의 이름은 왕돌로 백성들을 살뜰히 챙기고 거리낌 없이 함께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한 나라의 백성들은 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돌이 호위병 한 사람만 데리고 근처 산속으로 사냥 간지 벌써 10여 일이 지났건만 아직도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가 돌아오시기를 몹시 기다리는 효성이 지극한 아들 왕몽의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는 여러 날 동안 아버지를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미친 사람 모양으로 산과들로 헤매고 혹은 마을로 돌아다니며 왕몽을 본 일이 없느냐고 사람마다 붙잡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아무리 찾아도 아버지의 모습은 영영 볼 수 없었습니다. 때는 한창 전쟁의 시기라 내 집 문만 나서면 천하 사람이 다 나의 원수라고 하여도 좋을 만큼 험한 때이니 어디 가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혹은 도적의 무리에 잡혀서 목숨을 빼앗기지나 않으셨는지 혹은 전부터 세력을 다투는 원수의 흉계에 빠져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나 아니하셨는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아버지의 신변이 염려되어서 산속 깊이 가시넝쿨을 쳐가면서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소식은 묘연히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행적을 찾을 수 없다고 낭망을 한 왕몽은 성으로 돌아와서 밤이면 괴로운 꿈을 꾸며 낮이면 평안치 못한 가슴을 어루만지면서 그날그날 보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언제나 아버지가 돌아오실까 하고 헛되이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의 무리는 반짝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 저 별은 아버지가 계신 곳을 알겠건만 하고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탄식을 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왕몽의 머리에 번개같이 번쩍하는 생각이 있었으니 그것은 옆나라의 임금인 원통이란 흉악한 인물이었습니다. 원통의 나라는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원통이란 임금과 아버지 왕돌은 오래전부터 서로 원수같이 반목하고 지내던 터였습니다. 무예와 덕망이 높은 아버지 왕돌을 어떻게 하든지 죽음의 구렁에 쓸어 넣으려고 한다는 소문은 전부터 들은 터라 마음이 호화로운 아버지 왕돌은 원수를 무서워하지 않고 원통의 나라의 근처에 가셨다가 간교한 원수에게 잡히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니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원통의 성 안의 넓은 길가에 커다란 나무 그늘에서 피리를 부르는 유랑의 음악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산에는 아버지를 찾으려고 위험한 원수의 땅으로 들어온 왕몽이었습니다. 원래 왕몽은 이름난 무사이지만 풍류에도 재능이 있는 청년이라 스스로 마음속에 비통한 정을 한 곡조 한 곡조 연주할 때 나무 끝에 불어오는 소리까지 같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때마침 지나가던 농부 하나가 그 아름다운 피리 소리에 취하여 걸음을 멈추고 듣다가 옆에 있는 나무 근처에 와서 걸터 앉으며 매우 잘하는 걸 어디서 온 사람인고 하고 물어보자 저는 아주 먼 나라에서 온 나그네라 하고 왕몽은 대답하였습니다. 이렇게 피리를 부르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면 아마 재미있는 일이 많지. 재미있는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지요. 아, 그렇겠지. 좋은 답변이네. 농부는 이 같은 문답을 하는 중 왕몽의 눈은 늘 높은 성만 바라보는 것이 퍽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높은 언덕 위에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그 성 속에는 돌로 벽을 쌓은 단단한 탑은 누가 봐도 죄인을 가두어두는 그런 감옥이 분명하였습니다. 만약 나의 아버지가 이곳에 오셔서 그놈의 손에 잡히셨으면 저 감옥에서 밝은 햇빛을 보지 못하고 다치셨겠구나. 아들 왕몽은 가슴을 저미는 듯이 아팠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농부는 어때, 저 성은 참 잘 지었지. 아마 다른 성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성이 제일일걸? 참 훌륭합니다. 그런데 저 성 속에 또 높은 탑 같은 곳은 감옥인가요? 그곳은 우리 임금님이 죄인을 잡아다가 넣어두는 곳인데 요전에도 큰 죄인을 잡아왔다는데 지나가는 군사들이 잡아왔다는 구만. 꽤 나이도 먹은 모양인데 불쌍하지. 이 말을 들은 왕몽의 가슴은 몹시 뛰었습니다. 혼자 잡혀왔던가요?
자세히는 모르나 같이 가던 무사 하나가 함께 잡혀왔다고 하던데 불시에 잡혀왔으므로 대항도 못 해봤다는구만. 그들은 왜 잡혀왔을까요? 무슨 죄가 있었던가요? 아니, 우리 임금에게 무슨 원한이 있는 사람인 모양인 것 같아. 좌우간 큰 소리로는 못할 말이지만 우리 임금은 성품이 좋지 못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잡아들이지. 그럼 제가 임금님 앞에 가면 제필히 소리를 들어주실까요? 노자로 돈이나 좀 벌어 가지고 가게요. 지금 가지고 온 돈이 모두 떨어져서 막막합니다. 오, 그런가? 아, 좋은 수가 있지. 5일 지나면 이골에 큰 연회가 있어서 여러 곳 성주들이 오신다니까. 자네가 가서 피리를 잘 부르면 벌이가 괜찮을 거야. 가보게. 아유, 너무 오래 얘기했네. 농부는 일어나서 자리를 떠서 가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왕몽은 몸에 치를 떨며 생각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아버지가 저 원통이성 속에 갇혀 계신 것은 명확하다. 하루 밥비 구해 내지 않으면 안 될 텐데 그렇게 하려면 며칠 후에 열린다는 연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왕몽은 성금방에서 머물며 일각이 천추같이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연회가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원통일성은 아침부터 그 연회를 준비하기에 아주 분주했습니다. 초대받은 귀비는 차례차례 참여하였고 호화로운 사내진미의 음식들이 상같이 쌓였으며 비싸고 독한 술은 여기저기서 술잔에 넘쳐 흘렀습니다. 이런 때는 흥을 돋우러 자진해 오는 악사들을 거절하지 못하여 한 사람 두 사람 들어오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적진의 큰 뜻을 품고 들어오는 왕몽이 들어올 때는 벌써 손님들은 반 넘게 취해 있었습니다. 왕몽은 이 사이에 손님들에게 비위를 맞추어 가면서 피리를 한 곡조씩 불러가면서 차츰차츰 원통의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이때 어떤 성주 한 사람이 들었던 잔을 마시고 나서 원통에게 하는 말이 전하께서 옆나라의 임금인 왕도를 사로잡았다더니 참말입니까? 그러자 원통은 얼굴에 자랑하는 웃음을 띠고 그랬지. 사로잡았을 뿐 아니라 두 눈을 뽑아버린 후에 감옥 속에 넣어두었다. 내 그놈을 그리했더니 속이 후련하구나. 그놈은 내 눈에 가시 같은 놈이었는데 매번 선안성군처럼 굴고 나를 폭군으로 몰아 비난을 했지. 그래도 그것은 좀 불쌍한 걸요. 왕돌은 활 잘 쏘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하고 다른 성주가 말을 하니 또 다른 성주가 그러나 앞을 못 보아도 움직이지 않는 관역이면 그는 맞출걸요. 내기라도 하지요 하고 성주가 말하였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원통은 퍽 마음이 분한 듯이 벌떡 일어나서며 그것은 재미있는 제안이다. 좋아, 그럼 내기를 하지. 내기는 곧 성립되어서 왕도를 감옥 속에서 불러내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는 왕몽의 마음이야 어떠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가 비열하고 나쁜 원통의 손에 잡혀 앞 못 보는 장님이 된 것도 원통하고 슬프거늘 하물며 만인의 앞에서 저런 술 취한 놈들의 희롱거리가 되어 놀림감이 되게 된다니 세상도 너무나 무정하다고 이를 갈면서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끌려 나오는 눈먼 아버지, 그 불행한 늙은 임금을 보느라고 왕몽의 태도에 주의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위고 창백한 주름살 잡힌 얼굴에 분함과 원한을 가득히 품은 왕돌은 활과 살을 받아 들고는 떨리는 소리로 관역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여기 지금 갖다 놓은 이 술잔을 맞추거라. 내 놈이 명궁이라 매일 떠들고 다니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 정도는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 맞추지 못한다면 내 놈은 허세를 부리는 늙은 노인일 뿐이다. 눈먼 아버지 왕돌은 한 개의 살을 활에 끼웠습니다. 깍지 손이 떨리면서 왕돌을 힘껏 활시위를 당기고 주저없이 쏘았습니다. 화살은 빠르게 날아가서 관역인 술잔이 아니라 원통의 포항무도한 가슴에 한복판을 뚫어 맞췄습니다. 연회의 아래 위에는 대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저놈을 죽여라, 눈먼 장님을 죽여라 하고 그 성 안의 군사들이 칼을 들고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벌써 손에 장검을 빼들고 왕도를 호위하여 앞을 가리고 나간 사람이 있으니 아들 왕몽이었습니다. 그는 소리를 높이 해서 외쳤습니다. 자, 이 나라에 극악한 폭군을 쏘아 죽인 안못 보는 왕돌에 대하여 대항할 사람은 주저 말고 덤벼봐라. 내 왕돌의 아들 왕몽이다. 내 놈들도 알다시피 나한테 덤빌 자들은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다. 왕몽은 피리만 잘 부는 것이 아니라 이 근방에서 가장 용맹하고 검술에 능하다고 소문이 났으며 혼자서 쳐들어온 적군 100여 명을 물리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이 용감한 왕몽을 대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은 금세 태도가 돌변하여 왕몽의 효심과 정의가 승리하였고 이 나라의 나쁜 폭군을 제거했다고 칭찬할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늙은 앞못 보는 왕돌은 자신의 나라에 돌아와 효심 많은 아들 왕몽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뒤로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왕몽은 성군이었던 아버지의 대를 이어 임금에 올라서 백성들에게 아버지 왕돌보다 더 많은 칭송을 받았습니다. 옛적 어느 마을에 칠복이와 석삼이라는 두 선비가 살았습니다. 이들은 친구 사이로 각별한 우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두 친구는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여보게 석삼이. 칠복이는 어쩐 일인지 침울해 보이는 석삼이를 불렀습니다. 왜 그래 자네? 어제는 어찌 그리도 빨리 퇴근했는가? 혹시 안방 화롯가에 엿이라도 붙여놓았었나? 칠복이는 슬쩍 농담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석삼이는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칠복이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석삼아 왜 그래? 자네 얼굴을 보니 무슨 근심이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내 얼굴이 그렇게 보이나? 음실은 말이지 그게. 그때서야 무슨 암시라도 주는 듯이 석삼이가 무겁게 입을 열었지만 말끝은 제대로 맺지 못했습니다. 친구, 나에게까지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단 말인가? 정말 서운하네. 천만에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있잖아. 그리고는 석삼이는 역시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니 자네, 오늘은 사람이 좀 이상하군. 자네가 나에게 비밀을 말하지 않는다면 나도 이제부터 자네에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말하지 않겠네. 석삼이는 칠복이가 협박 같은 말을 하니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사정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집사람이 며칠 전부터 호되게 앓고 있다네. 그래서 너무 걱정이라네. 아니 자네 부인께서 무슨 병이신데 그러나. 글쎄 항아리 손님이라고 하던가. 원 온통 뺨이 퉁퉁 부었단 말일세. 그래 그럼 약을 써봤는가? 약은 쓰고 있지만 별로 신통치도 않은 모양이야. 칠복이는 둘도 없이 절친한 친구의 부인이 항아리 손님이라는 고약한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무척 조심스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거 참 큰일이로군. 이를 어쩌면 좋은가? 뭐 곧 나아지겠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게나. 칠복이의 걱정스런 말에 석삼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은 했지만 사실 석삼이는 속으로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항아리 손님이란 요즘으로 말하면 편도선염이라는 병이며 목에 편도선이 곱는 증세입니다. 이 편도선염이란 골물대가 가장 통증이 심한 병으로 밥은 물론 물 한 모금 마시는데도 목구멍이 아픈 고약스런 병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얌전하고 조신한 석삼이의 부인이 이 병에 걸렸으니 그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벌써 며칠 동안을 병든 암소처럼 끙끙 앓고 있는 모습이 석삼이는 그저 애처로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석삼이의 부인이 항아리 손님을 앓고 있음을 알게 된 칠복이는 번개처럼 머릿속으로 어떤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한창 볼이 퉁퉁 부어가지고 앓고 있단 말이지. 그렇다면 칠복이는 도대체 무엇을 생각했는지 석삼이의 얼굴을 힐끗 쳐다보다가 싱긋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석삼이가 늦게 퇴근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칠복이는 석삼이의 집을 향했습니다. 그는 조금 후에 벌어질 일을 생각하니 저절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윽고 칠복이는 석삼이의 집 때문에 이르러 하인을 불렀습니다. 이리 오너라. 거 아무도 없느냐? 그 소리를 듣고 안에서 하인이 나오더니 곧 대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리? 무슨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칠복이는 마치 자기 집을 드나들듯이 즉시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주인 나리께서는 아직 돌아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알고 있느니라. 그런데 여봐라. 젊은 아씨께서 매우 편찮으시다고 들었는데 어떠한가? 칠복이는 걱정스럽다는 듯이 슬쩍 물었습니다. 네, 며칠 전부터 항아리 손님으로 식음을 전폐하시며 앓고 계십니다. 알았다. 너 지금 곧 아씨 시중을 들고 있는 여종에게 내 말을 급히 전하여라.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오늘 밤 아씨의 남편 석삼이가 할 일이 있어 집에 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석삼이 대신 아씨께 전할 말이 있어 왔노라고 일러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전하면 되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직접 아씨께 말을 전할 수 있는지 여쭈어 보거라. 내 날이 이하이는 즉시 안채로 들어가서 아씨의 시중을 들고 있는 여종 꽃분이에게 칠보기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종 꽃분이는 쪼르르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아씨, 꽃분이는 문전에서 낭낭한 목소리로 석삼이 부인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주무시는 걸까 하며 꽃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불렀습니다. 아씨, 이때 석삼이의 부인즉 아씨는 욱신거리는 아픔을 이기지 못해 얼굴을 파묻고 앓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방 밖에서 여종 꽃분이가 부르는 소리를 미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아씨, 꽃분이의 세 번째 부르는 소리가 그제야 아씨에게 들렸습니다. 꽃분이냐?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아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씨. 지금 사랑채 칠복 나리께서 와 계십니다. 그런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아씨는 꽃분이의 소리를 듣자 슬그머니 화가 치밀었습니다. 칠보기가 자기 집에 와 있다는 게 불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노상 찾아오는 칠보기건만 오늘 새삼스럽게 칠보기가 사랑채에 와 있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아파서 정신없는 사람을 부르는가 싶어 꽃분이가 괘씸했던 것이었습니다. 저 칠복 나리께서 아씨께 전할 말씀이 있다고 하시던데요. 내게 말이냐? 그게 정말이냐? 아씨는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거의 날마다 오다시피 하는 칠복이지만 한 번도 자기에게 할 말이 있다고 청해온 적은 없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할 말이 있어도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이라면 비록 부인이라도 남편과는 둘도 없는 친구와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것이 큰 허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삼강오륜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던 당시 시대면 아무리 남편과 절친한 친구라 해도 서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더냐? 아씨는 잠시 동안 생각 끝에 물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하지 않았으니 말이에요. 그럼 사랑채로 나가서 무슨 말씀이신지 듣고 오너라. 아씨는 여종 꽃분이를 사랑채로 보냈습니다. 꽃분이는 칠보기가 앉아있는 사랑채로 나가 문 밖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용기를 내어 아뢰었습니다. 나리, 아씨 분부로 나리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무슨 분부이시냐? 편하게 말해보거라. 칠보기는 일이 이렇게 될 줄을 미리 알고 있었기에 빙긋 웃으면서 그러나 겉으로는 위엄을 갖추고 물었습니다. 나리께서 전할 말씀을 소인에게 전해주셨으면 하는 아씨의 분부이십니다. 그건 안 된다. 꽃분이의 말을 듣고 난 칠보기는 즉석에서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내가 아씨께 전해드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아씨께서 알고 계시는 병원에 대한 것이다. 내가 아씨의 병을 곧 낫게 할 수 있다는 신통한 약 처방을 알고 있는데 그 처방은 직접 환자에게 알려야만 효험이 있지. 혹시라도 엿드는 자가 있으면 효험이 없어진다. 그러니 직접 아씨께 전해야만 한다. 가서 아씨께 그리 전해주거라. 칠보기의 말을 들은 꽃분이는 쪼르르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잘 갔다 왔느냐? 뭐라고 하시더냐? 궁금해서 기다리고 있던 아씨가 급히 물었습니다. 아씨께서 지금 알고 계시는 병에 대한 신통한 약 처방을 알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아씨는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처방인지 말해봐라. 아씨가 다그치자 꽃분이는 순간 난처한 얼굴빛을 하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입을 떼었습니다. 하지만 뒷말이 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엇이길래 우물쭈물하느냐? 아픈 것이라면 이제 진절머리가 나는 터라. 아씨는 칠보기의 신통한 약 처방이 무엇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우물쭈물하는 게 아니라 칠복나리께서 말씀하시길 아씨께 직접 말씀을 드리셔야만 한답니다. 나에게 직접. 아씨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자에게 직접 비밀리에 약 처방을 말씀드려야 효험이 있지. 제3자가 엿듣기만 해도 효험이 없어진다고 하십니다.
말을 들은 아씨는 비밀이라는 말에 스스로 낯을 불켰습니다. 어떡한담.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나가 칠복나리에게서 그 신통한 처방을 알아내 병을 치료해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더구나 여종도 곁에 있을 수 없게 은밀히 만나서 이야기해야만 된다니 사정은 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남편과 허물없는 친한 사이라도 외간 남자임에는 틀림없지 않은가? 남편 아닌 외간 남자와 어찌 은밀히 만날 수 있겠는가? 어떡한담. 아씨는 포수에게 쫓기는 새처럼 가슴이 두근두근하기까지 했습니다. 무슨 약 처방에 그런 게 다 있단 말인가? 그러나 망설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칠복나리가 사랑방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초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칠복나리는 오늘은 그냥 남편에게 놀러 온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병을 치료해 주려고 신통한 처방까지 알아가지고 일부러 찾아온 사람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한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나? 그러나 아씨의 입에서 나온다는 소리는 이 말뿐이었습니다. 지금 사랑방에 혼자 앉아서 자기의 전갈만을 기다리고 있을 칠복이를 생각하면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데 불편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칠복나리에게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씨는 방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꽃분이를 불렀습니다. 꽃분이 있느냐? 네, 여기 있습니다. 너 지금 가서 나리께 아뢰어라. 내가 사랑방으로 나가겠다고 말이다. 아씨께서요. 그렇다. 그러니 사랑방 한가운데에다 병풍을 쳐놓도록 해라. 네, 알겠습니다. 여종 꽃분이는 다시 사랑방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칠복이가 물었습니다. 아씨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이곳으로 나오시겠답니다. 그리고는 칠복이의 눈치를 살피며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러하나 방 가운데에다 병풍을 쳐놓으라는 분부시옵니다. 병풍을 그래 어서 치거라. 칠복이는 속으로 빙그레 웃었습니다. 꽃분이는 방 한가운데를 경계로 병풍을 쳐놓고는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사랑방의 문이 열리더니 병풍 저쪽에서 가볍게 걷는 소리가 살그머니 들려왔습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칠복이는 비록 병풍에 가려 서로의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신발 소리를 듣자 무의식적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뒤이어 비단옷자락이 사르륵 방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들리는 걸로 보아 아마 앉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칠복이는 침묵을 깨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씨, 나오셨습니까? 네, 나리. 아씨는 모기 소리보다 더욱 가냘픈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병풍을 향해 이야기한다는 것이 답답하기는 했지만 칠복이는 점잖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석삼이에게 아씨께서 항아리 손님이라는 병을 앓고 계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석삼이가 혹시 거기에 좋은 약이 없느냐고 묻기에 마침 몇 해 전에 안 사람이 아씨와 같은 병을 앓았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나씨는 듣고 있는 것인지 안 듣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말 한마디쯤은 있을 법도 한데 조용했습니다. 아씨, 듣고 계시온지요? 칠복이는 병풍 저쪽이 너무나도 조용해서 물었습니다. 네, 아씨의 가냘픈 대답을 듣고 나서 칠복이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이 처방은 대단한 신통력을 가졌습니다. 처방이란 다름이 아니라 남편께서 신다 버리신 신발을 펄펄 끓는 물에 넣고 삶은 후 그 물로 부어오른 볼을 정성껏 씻고 삶은 신을 아픈 볼에다 싸매고 계시면 이내 아픔도 가시고 붓기도 빠집니다. 이는 제 안사람이 몸소 겪고 효험을 본 처방이오니 아씨께서도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마시고 속히 시험해 보심이 좋을까 합니다. 칠복이의 차근차근한 말이 끝났습니다. 병풍 너머의 아씨는 비록 말은 없었으나 얼굴을 붉힌 채 앉아 있었습니다. 칠복이가 말하는 처방이란 게 하필이면 남편이 신다 버린 신발이라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를 들은 석삼이의 나이 어린 부인 아씨는 낯을 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책이라면 주역까지 이미 읽은 아씨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처방 중에서도 남편이 신다 버린 신발이 약이 된다는 말은 금시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믿고 있던 칠복나리의 말이고 더구나 자기의 병을 염려해서 늦게 오는 남편을 대신해서 간곡히 알려주는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씨께선 처방을 잘 기억하셨습니까? 병풍 너머의 아씨가 너무 조용해서 칠복이는 다그쳐 물었습니다. 네, 역시 간단한 대답을 들은 칠복이는 아씨에게 좀 더 말을 시켜 볼 셈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꼭 남편께서 신다 버린 신발이어야 합니다. 네, 그러나 시종일관 내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아씨가 알았노라고 하는 이상 더 앉아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석삼이가 지금이라도 집으로 돌아온다면 난처한 노릇이지 않겠습니까? 칠복이가 밖으로 나가자 아씨는 즉시 안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믿져 보았자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남편 석삼이가 신다 버린 신발을 찾으려고 마루 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씨 무엇을 찾으십니까? 여종 꽃분이는 아씨 하는 짓이 하도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웬만한 잔일까지도 자기를 시키는 아씨가 오늘은 손수 먼지만이 쌓여있는 마루 밑을 뒤지고 있으니 영문을 모르는 꽃분이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알 필요 없다. 너는 가서 화로에 불이나 일구어라. 약 처방이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새어나가는 날이면 효험이 없어진다는 칠복이의 말을 깊이 새기면서 아씨는 계속 마루 밑에 이 구석 저 구석을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작년 여름에 신고 버려진 남편의 신발을 찾아냈습니다. 휴, 아씨의 가느다란 한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이 신다 버린 신발을 혹시 찾아내지 못할까? 그러면 어쩌나 하고 마음 졸이다가 신발을 발견하고 내쉬는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아씨가 펄펄 끓는 물에 석삼이의 신발을 넣고서 그냥 끓이니 그 코를 찌르는 고린내는 보통 비위로서는 맡기조차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약은 원래 입에는 쓴 법이니 이 지독한 고린내가 약이 될 거라고 아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물로 얼굴을 씻고 걸레 조각처럼 불어터진 신발을 정성스럽게 부어오른 볼에 붙였습니다. 집에서 이런 소동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 턱이 없는 석삼이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부인즉 아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나 볼에 무엇인가를 볼록하게 붙이고 부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오? 아씨 즉 부인은 석삼이의 의아스러운 표정에 어리둥절해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엔 못 오실 줄 알고 있었는데 들어오셨네요. 내가 못 올 줄 알았다고 그걸 어떻게 알았소? 부인의 입에서 전혀 예기치 못했던 말이 나오자 석삼이는 이상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칠복나리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칠복이가 다녀갔단 말이오. 네, 다녀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석삼이는 부인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칠복이는 내가 오늘 밤 오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했을까? 칠복이의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에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까닭이 있는 터라. 그저 허투루 짓거린 거짓말은 아닐 것이야. 석삼이는 그렇게 생각하고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아픈 곳에는 무엇을 붙인 것이오? 네, 칠복나리께서 신통한 처방을 가르쳐 주셨어요. 신통한 처방이라 무슨 말이오? 그럼 서방님께서는 칠복나리가 말씀하신 그 처방을 모르고 계신 건가요? 아씨 즉 부인은 자꾸 남편이 자기의 말만 추궁하자 의아심이 생겨 되물었습니다. 난 금시초문이오. 그래 그 처방이란 건 어떤 거요? 석삼이는 우선 알고나 보자는 생각으로 부인을 다그쳤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고 저 신다 버린 서방님의 신발을 삶았어. 그 물로 아픈 곳을 씻고 볼에다 붙이면 통증이 없어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칠복이의 말대로 그렇게 했단 말이오. 이제 아픈 곳이 좀 나은 것 같소. 아직은 부인의 수그러지는 태도를 보고 석삼이는 한바탕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칠복이가 또 재주를 부렸구나. 석삼이는 칠복이에게 꽤 보기 좋게 넘어간 부인을 보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붙일 만한가 보구려. 고이고이 붙이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이 몰라요. 그제야 칠복이에게 고스란히 쏘가 넘어간 것을 깨달은 아씨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난 당신이 그래도 생각이 깊은 부인 줄 알았더니 이건 호되게 당했는걸. 석삼이는 턱을 쓱 쓰다듬으면서 입맛을 몇 번 다시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석삼이를 본 칠복이는 어제의 일이 너무나 궁금해서 석삼이를 보자마자 반갑게 물었습니다. 자네 부인의 병화는 어떠신가? 칠복이는 시치미를 쭉 떼고서 물었습니다. 상당히 차도가 있다네. 석삼이 역시 시치미를 떼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하룻밤새 그토록 차도가 있단 말인가? 그렇다니까. 무슨 약을 발랐기에 그토록 좋아지셨다던가? 며칠 전 암산 밑에 용한 의원이 있다기에 몇 첩 지어온 약을 썼더니 효험이 있더군. 석삼이는 칠복이 자기가 저질러 놓은 장난의 결과를 알고 싶어서 묻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에 일부러 거짓말을 꾸며댄 것이었습니다. 그래, 그거 다행이군. 칠복이도 석삼이의 속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고지 들은 척했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는 그래도 쓰리고 아팠을걸 하며 미소를 띠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웃는가? 그럴 일이 있다네. 이리하여 결국 이번 일은 칠복이의 장난이 성공한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우정이 너무도 깊기 때문에 그냥 한번 웃어넘길 수 있는 재미난 장난으로 생각할 뿐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서로에게는 우정뿐만 아니라 깊은 믿음도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두 친구는 서로 허물없이 지내고 도와주며 재밌게 잘 살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궁에서 일하는 의녀가 있었습니다. 의녀들은 의원들을 도와주며 환자를 돌봤습니다. 이런 의녀 중에는 공이 크거나 나란 일에 도움이 된다면 나이가 들어 궁에서 나와 의원을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꽃분이란 의녀 또한 나란 일에 크게 공헌하고 백성들을 잘 돌봐왔기에 이런 자격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꽃분이는 궁에서 나와 고향으로 가서 어릴 적 동무인 약방주인 돌쇠와 혼인을 했습니다. 돌쇠 또한 성품이 착하고 누구보다 성실한 사내였습니다. 둘은 혼인을 하자마자 마을 어귀에 의원을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녀자가 하는 의원이라 하여 환자들이 뜸했지만 워낙 꽃분이의 의술이 좋아서 10년 뒤에는 마을에서 가장 크고 잘 나가는 유명한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은 잘 되었지만 아쉽게도 두 사람 사이에서 자식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꽃분이는 그것이 항상 돌쇠에게 미안했습니다. 서방님 어쩝니까? 왜 우리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일까요? 꽃분이는 늘 아이를 갖고 싶어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늘 마음 한구석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행인 것은 마음씨 착한 돌쇠는 그런 꽃분이를 늘 걱정해주고 위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부인 너무 낙심하지 마시오.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하지 않소? 나는 우리 부인만 있으면 충분하오. 자식은 하늘이 점지해 준 것인데 우리가 어찌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오. 언젠가는 착한 당신에게 하늘이 튼튼한 자식을 점지해 줄 것이오. 그래도 서방님의 대를 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야 아녀자에 불과하지만 서방님은 장남 아니겠습니까? 난 정말 괜찮소. 이제 그런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어찌 잘 살지 그것만 생각하시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의 사또가 새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또를 따라 여러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는 이 사또의 조카이자 탐욕과 허영심이 넘치는 젊은 의원 김 의원이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마을에 들어서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총구석에서 내 재주를 썩히는 것이 아깝긴 하지만 연습 삼아 의원을 차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 내가 이래봬도 궁중 내의원 출신이니까 이 마을 사람들한테는 금방 소문이 날 것이야. 그러면 돈도 많이 벌 것이야. 여기서 성공을 해서 바로 한양으로 가야겠구만. 그래, 미천이 있어야 한양에서 성공할 수 있어. 김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장터에 좋은 목을 잡아서 의원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고용해서 대대적으로 자신이 한양 내의원 출신의 의원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의원을 시작한 첫날 손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소문이 잘 안 난 것인가? 어째 사람이 안 오지? 안 되겠군. 돈을 더 써서 소문을 더 내야겠구나. 김 의원은 돈을 더 써서 사람들을 시켜서 김 의원이 명의라 소문을 냈습니. 하지만 이틀째 되는 날에도 그리고 다음 날에도 또 다음 날에도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뭐야, 이게 말이 되나? 이 마을에 아픈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는 것이야. 이거 김 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의원을 나와서 마을을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마을 장터에 또 다른 의원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줄까지 서서 사람들이 진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안에 함께 있는 약방에도 줄을 서서 약을 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명이라도 있는 것인가? 혹시 이 마을에 오래된 터줏대감 명이라도 있단 말인가? 김 의원은 슬쩍 줄을 서 있는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아, 여기에 뭐 용한 의원이라도 있어이까? 김 의원의 물음에 남자가 고개를 갸우뚱하였습니다. 꽃분이 의원 모르셔. 우리 마을 제1의 의원인데 이곳에는 의원님이 있는 게 아니고 의녀님께서 계시죠. 선녀님과 같은 마음씨에 훌륭한 의술을 가진 아녀자입니다. 어찌나 용한지 금방금방 낫는다고요. 그리고 옆에는 꽃분이의 남편 돌쇠가 약을 팔고 있어. 워낙 약재가 좋아서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하오. 김 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 의원 출신인 나를 두고 고작 의녀 따위 나부랭이에게 진료를 받는다고? 이게 말이 되는가? 사람들이 곧 나에게 오겠지. 그러니까 내가 아직 의원을 차린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걸 거야. 곧 이 사람들은 나에게 올 것이다. 김 의원은 애써 자신을 위로하며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생각과는 달리 김 의원에 오는 사람은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김 의원은 갑자기 초조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큰일인데 이거 내가 여기 숙부님을 따라 내려오면서 큰 소리를 떵떵 치고 왔는데 친구들에게 이곳에서 꼭 성공해서 한양으로 당당히 돌아가겠다고 아주 호언장담을 했건만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망해서 돌아가면 친구들이 나를 비웃겠지. 더 이상은 안 돼. 감히 하찮은 의인여 따위가 나의 일에 방해하다니. 이러니 김 의원은 어찌하면 좋을지 고민하였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 꽃분이는 변함없이 환자들을 살뜰히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디가 안 좋으셔서 오셨나요? 아유, 배가 아파요. 약 좀 처방해 주시오. 꽃분이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줄을 서서 끝없이 들어오는 환자들을 정성스럽게 진료하고 약을 처방해 주거나 침을 놔주었습니다. 아유, 배야, 의녀님, 저도 배가 아픕니다요. 저도 배가 아파요. 진료보고 있는 환자 외에도 바로 뒤에 서너 명 사내들이 배가 아프다고 성화를 해댔습니다. 아니, 혹시 일행분들이세요? 꽃분이가 진료를 보는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아유, 맞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인데 주막에서 같이 음식을 먹고 복통이 나서 이렇게 다 같이 왔습니다요. 아유, 그렇군요. 요즘 날이 더워져서 음식을 아주 조심해야 해요. 덥다고 찬 음식 많이 드시지 말고요. 어디 보자, 다른 분들도 다 증상이 같네요. 제가 약을 다 처방해 드릴 테니 며칠 복용하시고 한동안 음식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따뜻한 죽을 드세요. 아시겠죠? 아유, 감사합니다. 의녀님, 고맙습니다. 사내들은 넙죽넙죽 인사를 하고는 약방으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방전을 주시면 제가 약을 내드리겠습니다. 돌쇠가 씩씩하게 환자들을 받았습니다. 꽃분이에게 처방을 받은 사내들은 돌쇠에게 처방전을 내밀었습니다. 처방전을 살펴보고 약을 챙기며 사내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못 보던 분들이십니다. 돌쇠의 말에 사내들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그 우리가 옆 마을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렇지요. 그 옆마을에서 이사를 오신 개로군요. 아이, 근데 다 같이 말입니까? 이렇게 다 함께 이사 온 것이오. 그러자 사내들이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우물쭈물하였습니다. 돌쇠가 대답하지 않는 사내들을 멀뚱멀뚱 바라보니 한 사내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 대장간 일을 하는 동료들인데 여기 마을에도 새로 대장간을 시작해볼까 해서 이렇게 함께 와서 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요. 예, 그렇지, 맞아, 그치. 그래, 사내들은 박수를 치며 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 그러시군요. 혹시 장사 자리를 찾으시면 저기 건너편 점포에 칠복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면 잘 소개해 줄 겁니다. 그 사람이 이 마을 땅 장사를 하는 사람이어서 점포를 얻으려면 칠복이의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이것 찾아가야겠군요. 정말 친절하시는군요. 사내들은 묘한 웃음을 지으며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보며 킥킥대는 것입니다. 돌쇠는 뭔가 이상했지만 신경 쓰지 않고 약을 주었습니다. 그래요. 자, 여기 약재들 나왔습니다. 푹 따려서 하루에 2번 죽 드시고 나서 복용하십시오. 그렇게 사내들은 약재를 받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사내들이 돌아간 뒤에도 하루 종일 꽃분이 의원에는 환자들이 끊이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의원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돌쇠는 마지막 환자를 보고 있는 꽃분이에게 갔습니다. 환자를 친절하게 보살펴주고 있는 부인 꽃분이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처방전을 받자마자 다가갔습니다. 부인, 여기 약재 가져왔습니다. 아니, 벌써요. 또 환자분 얼굴만 보고 약을 가져온 거예요. 어디 맞나 확인해 볼게요. 맞을 거요. 부인,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하지 않소. 내가 의원 옆에서 약방한 지가 20년인데 서당계보다 내가 날 것이오. 자, 확인해 보시지요. 꽃분이는 돌쇠가 가져온 약재들을 가만 살펴보았습니다. 내 서방님이지만 참 신기하단 말야. 내가 처방한 것하고 똑같잖아요. 환자분 이 약재들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아니, 두 분이 어떻게 말하지도 않고 어떻게 서로 생각을 주고받는 사이신 겁니까?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래서 이곳이 마을제일이라 하나 봅니다. 환자는 약재를 받아들이고 돌쇠와 꽃분이 부부를 칭찬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의원을 정리를 시작하려 하는데 그때였습니다. 아유, 아우, 여기 의원이 사람 죽이는 의원이다. 아유, 나 죽어, 아유, 나 죽어. 갑자기 의원 밖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여러 명이었습니다. 돌쇠와 꽃분이는 황급히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밖에는 의원을 열자마자 찾아왔었던 서너 명의 사내들이 바닥에서 대굴대굴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구경한다고 몰려들었습니다. 아유, 여기 의원에서 약을 받아먹고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사람 죽이는 의원이 분명합니다. 아이, 약이라고 받아갔는데 어째 더 안 좋아지는 겁니까? 아유, 배야, 아유, 배야, 아이고, 머리야, 아유, 배만 아팠었는데 머리도 아프고, 아유, 허리도 아프고, 아유, 입도 아파. 꽃분이는 놀라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니, 괜찮으세요.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우리가 댁들을 어떻게 믿어 물어내. 진료비 약간 물어내. 우리 어떡할 거야. 우리 죽으면 우리 목숨 값도 주나. 아유, 배야, 아유, 머리야, 아이고, 입이야, 살려줘. 동네 사람들 여기 의원에 왔다가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소이다. 서너 명의 사내들은 계속 소란스럽게 떠들며 의원으로 들어오라는 꽃분이의 권유도 마다하였습니다. 그러니 꽃분이와 돌쇠는 어쩔 줄을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수군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어디에서 환자 소리가 들리는데. 갑자기 사람들 사이에서 선비의 옷을 차려입은 사내가 환자들에게 걸어왔습니다. 바로 김 의원이었습니다. 어디인가 그대들이 환자인가 아이고 이런 거 안색이 좋지 않군. 내가 진맥을 해봐야겠네. 김 의원을 말해 사내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사내 하나가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누구시오? 당신이 뭐 의원이라도 되시오. 사내들의 물음에 김 의원은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며 도포 자락을 한번 튕기고는 말했습니다. 그렇소이다. 한양 궁중 내의원에서 일하다가 의술로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 아픈 환자들을 두루 살피기 위해서 이곳까지 온 김 의원이라고 하오. 김 의원의 말에 사람들이 놀라며 수군댔습니다. 궁중 내의원이라고 대단한 사람인가 보네. 그러게 요새 소문났던 사람인가. 아유, 나는 그냥 뭐 잡상인인가 했지. 야, 보아하니 정말 배운 사람 같긴 하네. 김 의원은 주변의 시선을 즐기며 사내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보아하니 독에 중독된 얼굴 어쩌다가 일이 되었으니까. 아유, 여기 이 의원에서 처방받은 약재를 다려 먹었다가 일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들 모두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이 정말이오. 이렇게 한 명도 아니고 서너 명이나? 이것은 우연이 아니로군. 당신은 어찌 이런 실수를 한 것이오. 의술을 펼칠 때 한 명 한 명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것이라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오. 내가 이래서 의녀들은 믿지를 못해. 뭐라고 어디서 뭐 하던 놈이야? 너 오늘 내 주먹 맛을 한번 볼 테냐? 우리 부인이 얼마나 의술이 뛰어나고 사람이 신중한데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돌쇠가 씩씩대며 김 의원에게 다가가니 갑자기 시꺼먼 사내들이 김 의원의 뒤에서 우르르 나타나서 돌쇠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김 의원이 고용한 잡배들이었습니다. 경거망동하지 마시오. 환자들이 위중한데 지금 뭐 하는 것이오? 이런 이태먹지 못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김 의원은 헛기침을 몇 번 하고는 품에서 단약들을 꺼내어 사내들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놀랍게도 이 환자들의 보랏빛 안색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럴 수가. 야, 정말 대단해. 나 갑자기 하나도 안 아파. 명의가 납시였다. 하늘이 내려준 의원이 나타나셨어. 사내들은 벌떡 일어나서 김 의원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쇠와 꽃분이는 어안이 벙벙하여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멈추시오. 당장 멈춰. 독초를 사람들에게 먹인 의원이 있다고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갑자기 포졸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뒤로 물렸습니다. 그리곤 포졸들은 돌쇠와 꽃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들이 독초를 처방한 의원의 의녀와 약방 주인이여. 포졸의 물음에 돌쇠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이 독초라니, 내가 이 동네에서 약방만 20년째입니다. 독초는 다뤄본 적도 약방에 들여놓은 적도 없소. 시끄럽소이다. 그것은 관아에 가서 사또께 조사를 받아보면 알 것이요. 포졸들은 돌쇠와 꽃분이를 관아로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세상에, 이 의원에서 독초라니. 아유, 이게 뭔 일이야. 나도 아까 여기서 약을 지어 먹었는데 이상한데 갑자기 좀 속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프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것인지. 꽃분이에게서 약을 처방받아 먹은 사람들이 하나 둘 고개를 갸우뚱하며 배를 만지거나 머리를 짚고 어디 아픈 곳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하고 더러는 아프다고 낑낑대기도 하였습니다. 아이고, 이런 이거 환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소이다. 자고로 병은 때를 놓치면 치료하기가 더 어려운 법이지요. 작은 병도 그냥 두면 죽을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바로 나한양 궁중내의원 김 의원으로 찾아오시오. 내가 이 마을에서 의술을 베푸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깊이 동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내가 돈을 받지 않겠소. 김 의원은 그렇게 말하고는 잡배들과 함께 자신의 의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요즘 허리가 안 좋은 데 가서 진료를 한번 받아봐야겠구만. 왠지 저분은 허리병도 잘 봐주실 것 같은데 나는 요즘 변을 잘 못 보는데 왠지 저분이 낫게 해주실 것 같아. 당장 가봐야겠구만. 안색이 돌아온 서너 명의 사내들이 갑자기 다들 들으라는 듯 떠들며 김 의원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웅성대며 하나둘 그들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한편 포졸들에게 관하로 끌려간 돌쇠와 꽃분이는 사또 앞에 꿇어앉혀졌습니다. 너희들이냐 독초를 쓴 의녀와 약방 주인이. 아닙니다. 사또, 우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독초를 처방한 적도 없습니다. 사또, 제가 왜 그리 하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 어디 도둑이 내가 도둑질을 했다 하고 알아서 술술 이야기를 하겠느냐. 들어봐라. 서너 명의 사내들이 너희들에게 약재를 받아먹었다가 독에 중독이 되었다. 누가 봐도 명백하게 너희가 독초를 써서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아이, 그것을 저희가 어찌 알겠습니까? 저희가 사람들을 왜 해를 입힙니까? 억울합니다. 사또, 저는 사람을 살리는 의술을 펼치는 의녀입니다. 어찌 제가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그렇기에 더 괘씸한 것이다. 사람들은 십수년간 너희를 믿고 너희에게 자신들의 몸을 맡겼을 것인데 너희가 믿음을 배신하고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다니. 이것은 이 마을을 책임지는 사또로서 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여봐라, 여기 이 괘씸한 죄인들을 당장 하옥시켜라. 내 평생 감옥에서 나갈 수 없게 할 것이니라. 돌쇠와 꽃분이는 아무리 억울하다고 외쳐대도 사또는 전혀 믿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돌쇠와 꽃분이는 억울하게 관아옥사에 하옥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마을에 난리가 났습니다. 김 의원에게 처방받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복통을 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김 의원이 환자들에게 돈을 벌기 위해서 없는 병을 거들먹거리며 약재를 마구잡이로 판 것입니다. 사또는 전에 없던 일이 발생하자 정신이 없었습니다.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여기저기 아우성인 것입니다. 사또는 조카 김 의원을 불러서 이렇게 되년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이 말했습니다. 숙부님, 대수로운 일이 아닌 듯합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좋은 보약을 먹다 보니 몸이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곧 마을 사람들은 전보다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조카 김의원의 말만 믿고 사또는 안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사람들이 병세가 심해지며 죽어가는 경우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너무 당혹했습니다. 조카 김의원의 말만 듣고서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김의원을 온갖 진료를 하고 약을 처방했지만 사람들은 낫지 않았습니다. 이때 꽃분이에게 처방받은 서너 명의 사내 중 한 명이 배를 부여잡고 사또에게 왔습니다. 그 또한 김 의원에게 처방을 받은 것인데 갈수록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또에게 찾아와 그간 김 의원이 시킨 일을 모두 고하고 꽃분이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청했습니다. 사또는 그의 말에 곧 꽃분이와 돌쇠를 석방하고 마을 사람들을 치료할 것을 청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루 이틀 지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았습니다. 그리고 사또는 김 의원을 불러 문초를 했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이 말했습니다. 숙부님, 제가 다 고친 것을 저들이 나와서 고친 것처럼 행세하는 것입니다. 이 마을 환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나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 제 처방 덕분이지요. 이 말을 들은 사또는 조카를 감옥에 가두고 한양에 알리어서 의원직을 박탈하고 평생 인연을 끌고 살았습니다. 김 의원은 정처 없이 떠돌며 거지러럼 살다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착한 꽃분이와 돌쇠를 의심한 것에 대해 미안해하며 모두 찾아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이후 놀랍게도 돌쇠와 꽃분이는 아들과 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죽을 때까지 아픈 병자와 함께했습니다. 요즘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좋은 일을 하시지만 종종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는 김 의원의 말로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젊은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임금은 처음에는 아주 훌륭한 군주였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신하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이 임금에게는 가장 믿고 의지하는 친구와 같은 신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친구와는 어릴 적부터 중마고우로 임금이 왕에 오르기 전부터 스스럼 없는 사이였습니다. 이 친구는 항상 임금의 의중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왕에 오르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날씨가 좋은 어느 날 친구가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이복에 오늘 날씨도 좋은데 서책은 집어치우고 우리 산행이라도 하세. 자네가 옥좌에 오르면 가고 싶어도 못 갈 터이니. 그런가 이런 날은 궁에 갇혀있기에는 정말 아깝군. 그럼 인근산에 산보나 가세. 그런데 자네는 어찌 내 마음을 그리 잘 아는지 모르겠군. 나도 지금 궁에 벗어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자네를 모르겠는가. 자네와 내가 지내온 세월이 얼마인데 자네의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안다네. 그렇게 둘은 인근 산에 올라가 한양이 잘 보이는 바위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자신의 신분 때문에 누구도 접근하지 못했는데 이 친구만이 자신의 곁에 항상 있어 주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복의 친구, 내 곧 왕좌에 오를 것이네. 그러면 지금처럼 이리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네. 궁에 박혀 정사만 봐야 할 것이야. 그리고 누구도 나와 어울릴 수도 없을 것이야. 그래도 자네만 있으면 내 그리해도 좋네. 나의 눈과 귀가 돼주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많이 가르쳐주게. 내 자네와 함께라면 백성을 잘 살피는 좋은 군주가 될 자신이 있네. 이복에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난 자네가 왕좌에 올라도 자네는 나에게 있어서 임금님이 아니라 내 소중한 중마고우로라네. 내 목숨을 내놓아도 전혀 아깝지 않는 내가 오직 믿는 내 친구이지 않는가. 내가 자네가 좋은 군주가 될 수 있게끔 자네 곁에 항상 있을 것이네. 그럼 우리 이만 내려가세. 조금 있으면 날이 기울 것 같군. 그래야겠군. 내 조금만 안 보여도 궁이 발칵 뒤집힐 것이니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곤욕을 치를 게야. 그리 말하고 임금과 친구는 산을 내려가려 하는데 친구가 그만 바위에서 삐긋한 것입니다. 친구는 바위 밑으로 그만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임금은 순간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바위 밑으로 가보았습니다. 친구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임금은 순간 너무 당황했습니다. 궁에 가서 사람을 불러오자니 시간이 너무 걸려 친구가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안 되겠다. 내가 없고라도 빨리 의원에게 가야겠다. 산길이 험해서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그리라도 안 하면 이 친구의 목숨이 위험해. 그렇게 임금님은 친구를 업고 천천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발견하고는 도움을 청했습니다. 친구를 궁에 데려가 어이를 불러서 진맥을 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이는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는 조금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닷새 동안 깨어나지 못하면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은 어이에게 말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모두 써라. 내 어떤 것도 허락할 것이니 제발 눈만 뜨게 하라. 임금은 그날 이후로 친구 곁에서 깨어날 때까지 곁에 있었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걱정을 하고 만류도 해봤지만 임금은 친구가 깨어날 때까지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닷새가 되는 날 친구가 정신이 들고 눈을 떴습니다. 임금은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다행이네. 난 자네가 정말로 큰일 나는 줄 알았구만. 임금은 그제서야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임금은 친구를 그 누구보다 더 좋아했고 신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임금님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원래 백성들을 사랑하였기에 금방성군이라 칭할 정도의 군주가 되었습니다. 임금의 곁에는 항상 친구가 함께했습니다. 임금은 친구를 너무나 믿었기에 나라의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에는 언제나 친구와 의논을 하였고 많은 권한들을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친구는 임금을 지키는 궁의 호위대장도 겸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궁에서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임금을 지켜야 하는 호위사령부가 궁에 없는 것입니다. 임금은 당황했지만 다행히도 한양에 있는 많은 장군들과 병사들이 궁에 들어와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반란 이수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임금이 그렇게 믿던 친구가 임금의 자리를 노리고 반란을 주도하다 발각된 것입니다. 임금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잡혀온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지미 자리를 넘본 것이냐? 내 다른 놈들이었다면 이리 놀라지도 화나지도 않을 터인데 내 너를 가족보다도 신뢰하고 대했건만 어찌 나를 배신한 것이냐? 수십 년과 함께했는데 어찌 감히 은혜도 모르는 것이냐? 미물도 그리하지는 않겠구나. 내 정말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구나. 마지막으로 너의 말을 들어보자. 왜 중마고우인 나를 해하려 한 것이냐? 그러자 잡혀온 친구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어차피 죽은 목숨이니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다. 내 너와 수십 년을 친구로 지냈건만 넌 임금의 자질이 없다. 임금이 마음도 약하고 정도 많고 사람들도 쳐내지 못하니 어찌 이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군주는 강한 통치력으로 백성들 다스려야 하는데 넌 온통 백성들의 눈치만 보는구나. 내 어릴 적부터 그리 생각하였기에 내 언젠가는 널 왕자의 자리에서 내쫓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 비록 내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이대로 저 세상으로 가는구나. 어서 날 죽여라. 임금은 친구의 말에 피눈물이 날 정도로 화났습니다. 그리고 바보처럼 저런 놈을 친구라 항상 곁에 둔 자신을 탓했습니다. 친구를 사형에 처하게 한 임금은 그 뒤로는 사람을 믿지 않고 미워하며 폭정을 일삼기 시작하였습니다. 신하들이 바른 말을 하거나 옳은 소리를 해도 자신을 배신한 친구와 같은 부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임금이 신하들의 말을 안 듣고 맘대로 나란 일을 하니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질고 성군인 임금이 여린 마음에 상처를 받자 임금의 성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많은 신하들은 임금에게 옳은 소리를 하면 자신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입바른 소리와 임금의 말에 아무 대꾸 없이 그냥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폭군에게 한 신하돌쇠가 목숨을 걸고 말했습니다. 전하, 더는 백성들을 괴롭히시면 안 됩니다. 나라의 근본은 백성입니다. 백성들이 윤택하지 않으면 나라는 곧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부디 선정을 베푸소서. 임금은 자신에게 바른 말을 하는 신하돌쇠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감히 나에게 대드는 것이냐? 너도 그렇게 좋은 소리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내 이 속을 챙기려 하는 것 아니겠느냐? 뭐 백성이 윤택하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져 말도 안 되는 소리. 백성들도 결국 사람이다. 사람은 결국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이지. 너는 헛소리 그만하고 나가라. 임금의 말에도 신하돌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전하,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시옵소서. 전하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은 것은 압니다. 사람들 사이에 서로 생각하는 마음, 믿음과 신뢰를 만들면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전하뿐이옵니다. 전하께서 선정을 베푸시옵소서. 신하돌쇠의 말에 임금은 노발대발하며 신하돌쇠를 당장 옥사에 가두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도 임금은 분이 풀리지 않으니 신하돌쇠를 사형에 처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이 신하의 사형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신하의 처형의 날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어느 날 신하돌쇠의 친구 칠보기가 임금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부디 제 친구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 돌쇠의 부모님이 두 분 다 위독하시다고 합니다.
제 친구가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자 임금은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내가 그자를 무엇을 믿고 부모에게 보낸단 말이냐? 그자는 분명 도망칠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곧 죽을 몸인데 풀어주면 당연히 도망을 칠게지. 아닙니다. 친구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 약속을 지킬 것이옵니다. 친구는 신뢰가 있는 사람입니다. 징그럽다 그놈의 신뢰.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둔 자가 신뢰를 지키냐 이 말이다. 돌쇠는 사람이 아니더냐. 어차피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위해 살기 마련이다. 그러자 친구 칠보기가 말했습니다. 전하 정 못 믿으시겠다면 제 친구를 풀어주어 집으로 보내주시고 저를 대신 감옥에 넣어 주십시오. 제가 제 친구가 돌아올 때까지 감옥에 있겠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고개를 갸우뚱하였습니다. 아니 내가 대신 있겠다고? 그렇군 감옥에 대신 들어가 친구를 빼내고 그 이후에 너도 감옥을 빠져나가려는 속셈인 게로구나. 내가 그런 속임수에 당하겠느냐? 임금의 말에 이 친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친구가 부모님의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보내주시고 저는 감옥에 들어가서 제 친구를 기다리겠습니다. 만약 제 친구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일 친구 대신 제가 사형을 당하겠습니다. 친구 칠보기의 말에 임금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대신 죽겠다 이 말이냐? 네 전하. 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 친구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너무나 놀라하였습니다. 이럴 수가 이게 말이 되는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대신 죽을 생각까지 하다니. 임금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친구 칠보기를 바라보다가 결국 허락을 해주고 신하돌쇠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신하의 친구 칠보기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훈련한 신하돌쇠는 부모님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바삐 말을 달려 집으로 가서 부모님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약속된 사형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임종을 보고 돌아오겠다던 신하돌쇠는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역시 사람은 믿음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야. 사람은 권력과 힘으로 굴복시켜야 한다. 임금은 자신의 생각이 맞았다는 것에 만족하며 친구 칠보기를 놀리듯 말했습니다. 이거 어찌해야 하나? 그렇게 믿고 있던 내 친구가 돌아오지를 않으니 너는 어쩔 수 없이 친구 대신 죽어야겠구나. 너의 죽음은 너가 자초한 일이다. 괜한 호기로 나와 약속을 해버렸으니 말이다. 그러자 친구 칠보기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돌아올 것입니다. 뭐라고 아직도 그놈을 믿고 있는 것이냐? 어리석도다 어리석아. 나도 옛날엔 너처럼 사람을 굳게 믿은 적이 있었지. 하지만 결국 믿음의 배신을 당했었다. 너도 죽음으로써 너의 어리석음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러자 친구 칠보기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제 친구를 믿습니다. 그는 언제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만약 제 친구가 결국 오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가 일부러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피치 못할 천재지변이라도 당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의 조롱에도 생각을 바꾸지 않는 눈앞의 친구를 보면서 임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처형당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사형을 집행해야겠구나. 친구를 위해 죽음을 당하는 너의 심정이 어떻느냐? 친구를 믿었던 너에게 죽음이라는 믿음의 대가가 따르게 되었구나. 내가 누차 말하지만 사람은 믿으면 안 되느니라. 믿어서 상처를 받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손해 일 뿐. 너도 이제는 죽기 전에 깨닫게 되는구나. 그러자 친구는 여전히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제 소중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전혀 슬프거나 아깝지 않습니다. 저를 죽이십시오. 그 말을 들은 임금은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자는 참으로 진심이구나. 대단한 자로구나. 죽이기 아깝도다. 어찌 죽음을 앞에 두고도 자신보다 자신의 친구를 생각하는 것인가? 하지만 임금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생각했습니다. 결국 아닌 것은 아닌 것이지. 돌쇠 또한 이런 친구의 믿음을 저버리고 도망을 쳤지 않은가? 믿음의 대가는 오직 배신과 실망뿐이다. 임금은 곧 의금부대장에게 처형을 명했습니다. 그리하여 의금부에서 독이 든 사약을 칠보기 앞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멈추시오. 형을 집행해서는 안 돼요. 궁입구에서 누군가가 나타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소리를 지른 사람은 바로 부모의 임종을 보러 간 신하돌쇠였습니다. 신하돌쇠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옷가지들은 찢어졌고 흙으로 범벅되었습니다. 전화 안 됩니다. 제 친구를 부디 풀어주십시오. 제가 왔습니다.
제 친구를 풀어주시고 저를 죽이십시오. 저나 원래 저를 죽이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임금은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너는 도망을 친 것이 아니었느냐? 어째서 돌아온 것이냐? 오면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 설마 정말 내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친구를 위해 온 것이더냐? 저나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오는 길에 하필 도적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잡혀서 죽을 뻔한 것을 목숨을 걸고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이제 저를 다시 잡으시고 제 친구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형을 당하겠습니다. 임금은 신하돌쇠의 말에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듯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한참을 말없이 있던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신하 대신 묶여있는 친구 칠보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이 정도로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가 있단 말인가? 내가 잘못 생각해도다. 이렇게 훌륭한 신하를 내 어찌 죽일 수 있겠는가? 내가 이제야 알겠구나. 내가 비록 배신을 당했지만 그건 단지 우연일 뿐. 많은 사람들은 저리도 신뢰를 지키며 사는구나. 나도 이제 다시 사람들을 믿을 수 있을 것 같구나. 임금은 그렇게 신하의 친구를 풀어준 뒤에 신하의 처형도 취소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우정과 신의를 입이 닳도록 칭찬하며 두 사람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고 자신의 곁에서 자신을 보좌하도록 하였습니다. 임금은 두 사람의 우정을 보고 사람에 대한 믿음을 되찾게 되었고 두 신하의 올바른 보좌를 받아서 옛날의 성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를 너무 믿었기에 그 배신으로 모든 사람을 믿지 않게 된 임금이 두 친구의 우정을 보며 다시 사람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들도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결국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아물지 않을까요? 사람들을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에 가난한 청년 돌쇠가 살았습니다. 돌쇠는 어려서부터 부모를 여의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들은 부모 밑에서 호강하며 살았지만 돌쇠는 돌봐줄 부모가 없었기에 밤낮으로 일만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진 게 없었기에 아무리 일해도 돈을 모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돌쇠가 살고 있는 마을은 몇 년의 걸친 가뭄에 혹독한 흉년이었었습니다. 돌쇠는 그렇게 힘들게 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 더 이상 이곳에 있어서는 돈은커녕 굶어 죽을 것이야. 이 마을을 떠나야 해. 이곳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없어. 그래, 이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자. 아무리 힘들어도 이 마을보다는 나을 것이야. 돌쇠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에 압록강을 건너 중국에 가게 되었고 중국에서 돈이 많은 상인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상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 아름답고 성심이 착했습니다. 돌쇠는 첫눈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아, 저리 아름다운 처자가 있었단 말인가? 꼭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 것 같아. 내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상인의 눈에 들어 저색시와 살아야겠다. 그러던 어느 날 돌쇠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상인의 딸이 시장에 구경을 가다 동네 건달들을 만난 것입니다. 서너 명의 건달들은 상인의 딸의 미모에 반해서 희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인의 딸은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건달들은 상인의 딸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상인의 딸은 너무 무서워서 덜덜 떨며 눈물을 흐르며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돌쇠가 상인의 심부름을 마치고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어디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와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사모한 상인의 딸이 공경에 처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눈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내 이런 시정잡배들이 우리 아가씨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내 이놈들을 가만히 안 두겠다. 돌쇠는 그렇게 서너 명의 건달들에게 무작정 덤비었습니다. 돌쇠는 어려서부터 혼자 살아왔기에 싸움에는 이골이 났습니다. 돌쇠는 그렇게 서너 명의 건달들과 싸움이 붙었고 돌쇠는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역시 상대는 여러 명이어서 돌쇠가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상인의 딸을 꼭 붙잡고 매질을 당했습니다. 건달들도 아무리 때려도 포기하지 않는 돌쇠를 보고 질겁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한 듯 그곳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돌쇠는 그제서야 안심이 된 듯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것을 본 상인의 딸은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후 돌쇠와 상인의 딸은 어느새 연모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돌쇠에게는 매일 꿈 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돌쇠와 상인이 딸은 매해 사랑이 커가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게 된 딸의 아버지 상인은 돌쇠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들의 사랑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굳은 결심을 하고 상인의 딸에게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꼭 부자가 되어 돌아오겠으니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내 꼭 내 나라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 오겠소. 여기서 배운 장사 실력이라면 금방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을 겁니다. 상인이 딸은 돌쇠에게 기다릴 것을 다짐하였고 자신이 꽃을 좋아하므로 자신의 나라에선 볼 수 없는 꽃과 씨앗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몇 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며 큰돈을 모으게 된 돌쇠는 이제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찾기 위해서 다시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국화꽃과 꽃씨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릴 줄만 알았던 상인이 딸은 오랜 시간 기다리다 지쳐서 이미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고 돌쇠는 낙담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돌쇠는 딸을 사랑하는 감정에 갖고 온 꽃씨를 심기로 하였습니다. 땅을 파고 하나의 씨앗을 묻을 때 돌쇠는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내가 무슨 이유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겠습니까? 모두 당신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돌쇠의 눈물은 씨앗에 떨어졌습니다. 씨앗은 후에 하얀색 국화로 피어났습니다. 정녕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나의 사랑은 짝사랑이었나요?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흘렸고 눈물이 다시 씨앗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씨앗에서 황색 국화가 피어났습니다. 돌쇠는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을진 몰라도 나는 당신을 매일 그리워합니다. 흐르는 눈물은 또 씨앗에 떨어졌고 적색 국화가 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얀색 국화의 꽃말은 진실이고 황색 국화의 꽃말은 짝사랑, 적색 국화의 꽃말은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은 공짜입니다.